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제 사위와 사돈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다 키워 출가시킨 부모님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냥해 보이는 가면 뒤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정밀부품 임대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 창고형 지식산업센터의 작은 필지들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손발이 부르트도록 쇳가루를 마셔가며 일구어낸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곁을 떠나면서 남겨준 그 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는 홀로 남겨진 제가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뿐인 딸, 지민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저는 공장 기름때를 손톱 밑이 까매지도록 씻어내며 딸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천성이 남편을 닮아 순하고 정이 많았던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같은 회사 선배라며 훤칠하고 인상 좋은 청년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드디어 제 인생의 고생이 다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위 정민철,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한다던 그는 언제나 각 잡힌 정장 차림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잃지 않는 싹싹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와 홀로 계신 장모님을 평생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정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 착하고 여린 딸이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저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털어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오로지 우리 지민이 단독 명의로 사서 신혼집으로 지어주었죠. 결혼식 날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지민이 눈에 평생 눈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사위의 그 눈빛을 저는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내는 돈과 탐욕에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지요.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사위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식사 자리에서도 자꾸만 제 공장 부지의 시세나 임대료 입금 통장을 은근슬쩍 해묻기 시작했습니다. 공단 주변 재개발 소문이 도는데 평당 시세가 얼마나 올랐냐느니 연세도 있으신데 임대차 계약갱신이 힘드실 테니 자신이 서류 관리를 도와주겠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위의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대기업 다니는 사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장모를 걱정해서 해주는 조언이겠거니 하며 애써 그 불쾌한 감정을 억눌렀답니다. 사위가 결혼 전부터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을 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제가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사위가 갑자기 커다란 건강즙 박스를 양손 무겁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포장부터가 번쩍거리는 금박으로 장식된 아주 비싼 즙이었습니다. 사위는 요즘 장모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다며 뇌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특효라는 귀한 약재로 다려온 즙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 한 포도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과도할 정도의 친절이 왠지 찜찜했지만 장모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비싼 돈 들여 사온 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즙을 처음 마셨던 날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팩을 뜯어 한 모금 넘기는 순간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불쾌한 쇠맛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위가 상했지만 사위의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들이켰죠. 문제는 그 즙을 마시기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되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라 몸이 찌푸둥한 것이려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끔찍한 두통이 물려왔고, 낮에는 온종일 안개가 낀 길을 걷는 것처럼 눈앞이 흐릿하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기억력이 무섭게 깎여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냄비를 까맣게 태워먹는 건 예사였고, 방금 전 통화한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아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평생 눈 감고도 찾아내던 공장관리 장부의 위치를 잊어버려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었죠. 밤이 되면 더 끔찍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벌벌 떤 적도 있습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치매가 내 머릿속을 파먹고 있다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헤맬 때마다 사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저를 부축하며 지민이에게는 비밀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연세가 드셔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위로에 기대며 점점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몽롱한 정신을 애써 다잡으며 이번 달 공장 임대료 임금이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장롱 제일 밑바닥, 두꺼운 겨울 이불 밑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들과 등기 권리증,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철제 보관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아는 장소였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을 여는 순간 온몸이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쇳가루 만지며 살아온 제 눈썰미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오차까지도 한 번에 잡아낼 만큼 예리했습니다. 약물 때문에 며칠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들 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보관함 속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죠. 항상 날짜 순으로 빳빳하게 정리해두었던 계약서들의 모서리가 누군가 급하게 들춰본 것처럼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고, 서류들의 정렬 각도가 제가 놓아둔 방향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처음 공장을 차릴 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깎아주었던 그 귀한 도장. 저는 도장을 한 번 쓰고 나면 반드시 낡은 칫솔로 글씨 틈새에 낀 인주 찌꺼기를 완벽하게 파내어 새 것처럼 보관하는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그 대추나무 도장의 글씨 틈새에는 채 마르지도 않은 시뻘건 인주가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자 핏자국처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나왔죠. 누군가 내 집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내 도장을 꺼내어 무언가의 도장을 찍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순간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며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내 딸 지민이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내 공장 부지의 시세를 집요하게 캐묻던 사람. 나에게 이상한 즙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내가 기억력이 감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안심시키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단 한 사람. 오직 사위 정민철 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논팽이 주제에 내 귀한 딸을 속여 결혼한 것도 모자라
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방패막이 삼아 이제는 장모의 평생 피땀이 밴 공장까지 통째로 삼키려 하다니. 놈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처박고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제 재산을 전부 대출받아 탕진하려 한다는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위놈을 찾아가 경찰에 넘기고 싶었지만 저는 혀를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도장에 묻은 인주 자국 하나만으로는 저 교활한 놈을 옭아맬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물증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완벽한 정신병자로 몰려 모든 것을 빼앗길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된 이른 오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짐승처럼 재빠르게 장롱문을 닫고 침대 위로 몸을 던져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흐리멍텅하고 기운 없는 표정을 연기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죠. 익숙한 구두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위 정민철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언제나 그렇듯 그 건강즙 파우치가 들려 있었죠. 놈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며 아주 가증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건강즙을 챙겨드리러 달려왔다며 능숙한 솜씨로 파우치를 뜯어 제 입가에 빨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놈이 건네는 즙을 입안 한가득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구멍을 닫고 입술을 꽉 다문 채 갑자기 심한 헛구역질을 연기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못 넘기겠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리며 안방이 딸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입안에 머금었던 그 역겨운 즙을 변기통에 소리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 위, 형광등 불빛 아래 사위가 건넸던 빈 파우치의 표면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우치의 맨 아랫부분 구석에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자국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약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가 아주 교묘하게 덧발라져 있었죠. 노인네의 침침한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끔찍한 물증이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즙을 닦아낸 손수건을 비닐 지퍼백의 밀봉에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으며 저는 치떨리는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 밖 안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뒤지는 소리,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틈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 가장 끔찍한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장모를 걱정하기는커녕 놈은 제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휴대폰 플래시까지 켜가며 비밀 보관함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놈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제 공장부지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죠. 내 도장으로 서류를 위조하려다 부족한 것이 생겨 다시 뒤지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쾅 소리가 나도록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정민철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놈의 손에는 제 주민등록증이 꽉 쥐어져 있었죠. 허둥지둥 일어난 놈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눈동자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교활한 놈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가증스러운 변명을 시도하더군요. 장모님이 자꾸 서류를 어디다 주셨는지 깜빡하시니 자신이 중요한 문서를 대신 보관해 드리려고 했다는 구역질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흐리멍텅한 눈을 완전히 거두고
수십 년 전 공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았던 그 매서운 눈빛으로 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놈의 더러운 변명을 단칼에 찢어발겼습니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서 감히 남의 장롱을 함부로 뒤져? 더 이상 더러운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호랑이처럼 불을 뿜는 제 호통에 정민철은 그 순간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약에 취해 바보천치가 되었을 거라 확신했던 늙은 장모의 입에서 나온 그 서슬퍼런 기백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죠. 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대충 쑤셔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 숨겨둔 지퍼백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비 없는 사냥의 첫 신호탄이 오른 것입니다. 사위놈을 쫓아내고 변호사와 짧은 통화를 마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 내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위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심신미약 상태의 노인이 착각한 것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줄 뿐이라고 하셨죠.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머리를 굴려온 교활한 사기꾼이니 발뺌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모아야만 제 재산과 딸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 밤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가을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의 피를 빨아먹고 내 노후를 갉아먹으려는 저 기생충들을 아주 완벽하게 밟아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어제 사위가 먹이려다 실패한 그 건강즙 몇 방울이 묻은 손수건이 밀봉된 지퍼백이 들어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 대형 종합병원 독성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내밀며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아무런 이상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나.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려 헛것을 보고 사위를 의심하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뒤 저를 부른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약재 성분 외에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성 수면 유도제와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나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방전 없이 노인이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극심한 기억 상실과 환각, 판단력 저하는 물론이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놈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장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제 딸의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장모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한 끔찍한 살인미수범이었던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 그 성분 분석표 원본을 빳빳한 파일에 철하여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얻어낸 사위놈의 목을 조를 첫 번째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저는 곧바로 대형 전자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호사님의 두 번째 조언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겉보기에는 절대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는 초소형 위장 홈캠들을 여러 대 구입했습니다. 탁상시계 모양, 액자 모양,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모양으로 위장된 최신형 장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었지만 사위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예전 번호를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놈이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도록 미끼를 던져주고 그 동선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홈캔들을 설치했죠. 안방 장롱을 정면으로 비추는 화장대 위 액자에 하나, 거실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TV 장식장 위 탁장시계에 하나, 그리고 주방 식탁 쪽을 비추는 충전기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설정을 끝낸 뒤 저는 가짜 인감도장과 옛날 공장계약서 사본들을 안방 비밀 보관함에 아주 허술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완벽한 치매 노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사위놈이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멍청하고 기력이 쇠약한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 예상대로 사위놈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장롱을 뒤지다 들켰던 그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아주 기막힌 핑계를 대며 새로운 불청객을 제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위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딸의 시누이인 사돈처녀였습니다. 사위는 뻔뻔하게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더니 자기 여동생을 제게 인사시켰습니다. 장모님이 요새 혼자 계시며 자꾸 깜빡하시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까봐 취업 준비 중이라는 시간이 남는 여동생을 당분간 낮 시간 동안 간병인 겸 말벗으로 보내겠다는 참 눈물겨운 효도였습니다. 저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사돈처녀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처녀의 차림새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온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는 제가 딸 지민이에게 큰맘 먹고 사주었던 고가의 명품 브랜드 옷이었고 그녀의 어깨에 매달린 가방 역시 우리 지민이가 아끼던 한정판 가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순에 빠진 내 딸의 물건을 자기들 것인 양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오히려 침 질질 흘리는 노인네처럼 바보같이 웃으며 고맙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고 며칠 뒤 다시 오겠다며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제 집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돈처녀는 제가 약기운에 취해 낮잠을 자는 줄 알고 안방에 뉘어놓은 뒤 거실과 주방을 제 집처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홈캠으로 전송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사돈처녀는 제 냉장고를 뒤져 가장 비싼 전복과 한우만 골라 구워 먹었고 제가 평생 모아둔 고급 닭이 세트를 함부로 꺼내어 자기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랑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제 화장대에 놓인 고가의 영양크림을 듬뿍 봐서 자기 얼굴에 쳐바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마다 제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간병이 아니라 사위놈이 미처 다 찾지 못한 공장부지 담보대출 관련 추가 서류와 통장 비밀번호 수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홈캠 화면 속에서 사돈처녀가 제 서랍장을 뒤지고 제가 미끼로 던져둔 가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어딘가로 전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설치해둔 그 은밀한 덫에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증거가 걸려들고야 말았습니다.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부러 정신을 잃고 쓰러진 척하며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놈이 퇴근길에 들렀고 사돈처녀와 거실 소파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냉기를 버티며 스마트폰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들의 대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캠 마이크를 타고 넘어오는 그 남매의 목소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대화 같기도 했습니다. 사돈처녀는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사팀 임원에게 찔러줄 로비 자금이 당장 이번 주말까지 필요하다며 징징거렸고, 사위놈은 이번 달 안으로 장모의 공장을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끌어내서 자기 코인 빚도 갚고 동생의 로비 자금도 대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늙은이 오늘 약 먹고 화장실에서 뻗은 거 맞지? 빨리 그 공장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 찍고 요양원에 쳐넣어. 나 대기업 정규직 전환 로비 자금 내일 모레까지 써야 한단 말이야. 쉿, 조용해. 거의 다 됐어. 이번 주말에 짐 실어 보낼 정신병원 폐쇄병동 예약해뒀으니까 넌 이 노인네 도망 못 가게 감시나 잘해. 이어폰을 통해 고스란히 흘러들어온 그 끔찍한 대화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킬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미 다 잡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 투여 정황, 공장담보대출을 위한 사문서 위조 및 모의, 그리고 불법 강금 및 요양병원 강제 입원 계획까지 변호사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킨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녹음 파일로 제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가스라이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저를 향해 사위놈과 사돈처녀는 아주 심각하고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위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장모님이 어젯밤에 목류병 환자처럼 식칼을 들고 거실을 배회했다며 거짓말을 꾸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로 예약증과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서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지민이에게 짐이 되기 전에 전문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구역질 나는 설득이 이어졌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불쌍한 노인네를 연기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내가 미쳐서 내 새끼들을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네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주었습니다. 제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위놈과 사돈처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의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장모가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놓였다고 확신하며 내일 모레 자신들이 불러들일 대출 브로커와 함께 제 공장 부지 담보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을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모의가 진행되던 그 시절, 놈들의 계획은 단순히 저를 집안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완벽한 금치산자로 만들어 법적 대리인 자격을 얻고 훗날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 사회적 평판을 모조리 난도질하는 여론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회적 매장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사위의 어머니, 바로 제 사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부인은 값비싼 화장품 세트나 과일 바구니를 바리바리 싸들고 아파트 노인정과 부녀회, 심지어 단지 내 미용실과 슈퍼마켓까지 온 동네를 쑤시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베란다 창문 틈새로 사부인이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제 욕을 퍼뜨리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훔치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하나뿐인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불쌍해서 매일 반찬을 해다 나르는데 노망이 단단히 나서 자기 아들을 도둑놈으로 몬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동네방네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다 치매가 와서 매일 밤마다 칼을 들고 설치는 바람에 언제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몰라 자식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그 소름 끼치는 헛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동네에서 얼굴을 부비며 지내던 이웃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끼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저를 마치 시한폭탄이나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 슬금슬금 피했고 경비실 아저씨조차 제가 다가가면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철저하게 고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사돈 일가는 제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밧줄을 잔인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고립병동을 동네 한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며칠 뒤 놈들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저를 끌고 가더라도 동네 사람 그 누구 하나 의심하거나 신고해주지 않고 오히려 드디어 미친 노인네가 병원에 가는구나 라며 안도하게 만들려는 악마 같은 빌드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목을 조를수록 제 머릿속은 한겨울 얼음물처럼 차갑고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고립된 지옥 속에서 홀로 철저한 반격의 덫을 짜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사기극의 볼모로 잡혀있는 내 딸 지민이에게 진실을 알리고 법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제 감시를 맡는다며 집안을 배회하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그녀가 낮잠에 빠진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위놈의 감시망을 피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제 딸 지민이와 극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황급히 달려온 지민이는 제 초췌한 몰골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우는 딸의 손을 꼭 쥐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국가수에서 발급받은 건강즙에 마약성 약물 검출 성분 분석표, 사위놈이 장롱을 뒤지며 서류를 빼돌리려 했던 홈캠 영상, 그리고 사돈처녀와 사위놈이 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고 로비 자금을 빼돌리겠다고 낄낄거리며 모의하던 소름 끼치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딸의 눈앞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제 착하고 순한 딸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이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엄마를 마약으로 미치게 만들고 평생의 피땀이 밴 공장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지민이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당장 달려가 그 놈들을 갈길갈길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펄펄 뛰는 딸의 어깨를 짓누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터뜨렸다가는 놈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칠 핑계를 만들어줄 뿐이라고 우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 인간 말종들의 숨통을 법과 현실의 가장 잔인한 바닥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위놈이 끝까지 발뺌하거나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 인간들을 사문서 위조, 특수장애, 그리고 사기미수로 한꺼번에 엮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려면 놈들이 범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 즉 거액 담보대출 실행과 강제 감금을 동시에 저지려는 그 완벽한 불법의 현장을 현행범으로 덮쳐야만 했습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모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법적 안전장치를 몰래 걸어버렸습니다. 제 공장 부지의 등기부등본에 그 어떤 대출이나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와 그리고 보안카드 역시 싹 다 갈아엎어 제 명의로는 단 1원의 돈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 같은 방어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덫을 놓기 위해 진짜 서류들과 똑같이 생긴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가짜 등기권리증,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서 3,000원을 주고 파온 가짜 인감도장을 제 안방 장롱 비밀 보관함에 다시 세팅해 두었습니다. 놈들이 이 가짜 서류를 들고 대출 브로커를 만나 도장을 찍는 순간이 바로 놈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파멸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디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늦은 오후였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제 집 도어락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낯선 발소리들이 거실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방 침대에 누워 바보 연기를 하던 저는 스르륵 열리는 안방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위 정민철과 시누이, 그리고 온 동네에 제 욕을 퍼뜨리고 다니던 사부인까지 그 사기꾼 일가족 셋이 험악한 얼굴로 제 방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사설 구급차 요원 2명이 검은색 간이 들 것을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위놈은 어디서 돈을 주고 샀는지 모를 허위 의사 소견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구급 요원들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사부인은 팔짱을 낀 채 제 침대 발치에 서서 마치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비열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흘리고 다니던 악어의 눈물 따위는 온데간데 없는 돈에 미친 탐욕스러운 노파의 완벽한 본색이었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들 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저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겁에 질린 연기를 하던 제 귓가에 사부인의 서늘하고도 끔찍한 조롱이 꽂혔습니다. 사돈, 이제 그만 헛소리 집어치우고 얌전히 요양원에 들어가서 뒤지세요. 똥오줌 벽에 칠하기 전에 우리 민철이가 사설구급차까지 불러서 편하게 모신다는데 공장 도장이랑 권리증은 내가 아주 알뜰하게 잘 써먹을 테니 걱정 말고 병원 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지시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악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부인의 그 악에 바친 폭언은 오히려 제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주었습니다. 구급요원들이 제 팔을 낚아채어 들것에 눕히려는 순간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겁에 질린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마지막 목적지, 즉 불법 대출이 실행되는 아지트로 저 스스로를 밀어넣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사위 정민철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침을 질질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하는 미치광이 노인네의 발악을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병원만은 안 된다고, 요양원에만 가두지 말아달라고, 자네가 원하는 서류가 공장대출 서류라면 내 손으로 직접 지장까지 다 찍어줄 테니 제발 오늘만은 나를 끌고 가지 말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의 그 처절한 애원에 돈에 눈이 먼 사위놈의 동공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놈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장모를 병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의 공장담보대출을 당장 오늘 내로 실행시켜 자신의 코인빚과 사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 쪽에서 서류의 진짜 주인인 장모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마지막 자필 서명과 지장을 받아야 한다고 깐깐하게 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장까지 찍어주겠다는 말에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내며 덥석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정민철은 구급 요원들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손짓한 뒤 사부인과 귓속말로 급하게 무언가를 속닥거렸습니다. 일단 구급차에 태우기 전에 자신들의 시댁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대기 중인 브로커 앞에서 최종 대출 서류를 마무리 짓고 병원으로 처박아 버리자는 악마들의 합의였습니다. 사부인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돈처녀는 당장 오늘 노비 자금을 쏠 수 있겠다며 뛸 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 양쪽 팔을 거칠게 부여잡고 억지로 코트를 입힌 뒤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그들은 제가 행여나 소리를 칠까봐 제 입을 틀어막고 옆구리를 거칠게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억센 소나기에 끌려가며 고개를 푹 숙인 제 입가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서늘한 조소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멍청하고 오만한 기생충들은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그 완벽한 사기극의 무대인 시댁 거실이 사실은 저와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이 미리 짜놓은 완벽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딸 지민이에게는 이미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제가 놈들의 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대출 브로커와 함께 제 가짜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바로 그 순간 현장 덮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모든 법적 폭탄과 수갑이 준비된 채 저는 그 파멸의 절정을 향해 스스로 놈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위 정민철의 낡고 쾌쾌한 SUV 뒷좌석에 짐짝처럼 쑤셔박힌 채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흐린 가을날의 오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완벽한 바보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양쪽 옆으로는 혹시라도 제가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릴까봐 사돈처녀와 사부인이 제 팔을 각자의 팔짱에 꽉 끼워 넣은 채 숨이 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죠. 좁은 차 안의 공기는 그들이 떡칠을 해놓은 싸구려 향수 냄새와 당장 오늘 제 공장 부지를 팔아치워 거액의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그들의 역겨운 탐욕의 냄새로 뒤섞여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돈처녀는 당장 내일 대기업 본사 인사팀 임원에게 찔러줄 수천만 원의 로비 자금을 드디어 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스마트폰 액정이 부서져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두드러대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꽉 움켜쥔 사위놈은 신호에 걸릴 때마다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널브러진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는데 자신의 그 위대한 사기극이 드디어 오늘 완벽한 결실을 맺는다는 벅찬 승리감에 도취되어 실룩거리는 입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비열하게 일그러진 표정과 돈에 눈이 멀어 핏발선 눈동자들을 곁눈질로 가만히 훔쳐보고 있자니 평생을 거친 공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밑바닥을 겪어본 제 눈에는 그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을 품고 있는 얄팍하고도 더러운 속내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꿰뚫어 보였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라는 미끼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마저 완벽하게 거세당한 채 스스로 처절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으로 낄낄거리는 짐승들의 모습이 그저 우습고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약기운에 취해 입가에 흐르는 가짜 침을 낡은 솜의 끝으로 멍청하게 닦아내는 척을 하며 외투주머니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2번 눌렀습니다. 그것은 지금쯤 제 위치 추적 앱을 보며 뒤를 쫓고 있을 제 딸 지민이와 강력계 형사들에게 우리의 목적지인 놈들의 소굴에 거의 다 달았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사돈 일가가 전세로 살고 있는 시댁이었죠. 평생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일구어낸 수십억 원짜리 공장 부지를 훔쳐내기 위해 놈들이 선택한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고작 이 퀴퀴한 반지하 연립주택의 거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냄새와 함께 은갈치색 정장을 꽉 끼게 차려입은 불도그처럼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낡은 인조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제 공장 부지를 담보로 수억 원의 불법 대출을 그 자리에서 즉각 실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불러들인 악질 대출 브로커들이었죠. 사위 정민철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브로커들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직접 모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희 장모님이 워낙 거동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은행이 아닌 저희 집으로 모셨다는 가증스러운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다리가 흔들거리는 낡은 교자상이 덩그러니 펼쳐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며칠 전 안방 장롱에 미끼로 던져두었던 가짜 공장 임대차 계약서들과 위조한 가짜 등기권리증,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서 단돈 3,000원을 주고 파온 가짜 막도장이 가지런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서류를 넘겨보던 브로커 중에 한 명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장모의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보이는 노인네를 앉혀놓고 거액의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나중을 위해서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짜증 섞인 불평이었습니다. 나중에 저 노인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딴지라도 걸면 자신들까지 쇠고랑을 차게 될 텐데 어쩔 거냐는 브로커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위놈의 이마에서는 당혹스러운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황급히 브로커의 귓가에 다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속삭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어 브로커의 서류 가방 안에 슬그머니 밀어넣었습니다. 브로커는 가방 안에 돈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 보더니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교자상 위로 최종 대출 실행계약서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제 놈의 사기극이 99%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철은 저를 교자상 앞으로 거칠게 당겨 억지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제 소나기에 그 3,000원짜리 가짜 도장을 강제로 쥐어주고는 대출 계약서의 마지막 붉은색 서명란으로 제 손을 힘주어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과 사돈처녀는 혹시라도 제가 발버둥 칠까봐 제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양 어깨를 으스러져라 짓누르며 노망난 척 그만하고 당장 도장이라도 콱 찍으라며 허튼 짓을 하면 당장 손목을 비틀어버리겠다는 살기 어린 협박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도장 바닥에 시뻘건 인주가 듬뿍 묻혀지고 계약서의 빳빳한 종이 위로 제 손에 쥐어진 도장이 강제로 내려가기 직전 그 숨막히던 찰나.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앓는 소리를 내고 손을 벌벌 떨다가 도장을 교자상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가락이 다 굳어서 도장이 미끄러졌네. 라는 멍청한 헛소리와 함께 정민철의 얼굴이 빨개지며 상스러운 욕설을 짓씹으며 교자상 밑으로 허리를 굽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돈댁의 낡고 녹슨 철제 현관문이 문자 그대로 박살이 날 듯한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비좁은 거실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며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흩날리는 현관문 입구에는 예전에 그 순하고 멍청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도끼를 품은 제 딸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양 옆에는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강력계 형사 4명과 날카로운 인상의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에워싸며 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현행범 체포 고지 고함 소리에 좁은 반지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리대금 업자 브로커들은 경찰의 신분증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문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한 형사들에 의해 단숨에 목덜미를 잡혀 거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교자상 밑에서 가짜 도장을 쥔 채로 엉거주춤 일어나던 정민철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지민이와 형사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놈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이것은 전부 오해라며 우리 장모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에 모시려던 것뿐이라는 구역질나는 변명을 울부짖듯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지민이는 그 뻔뻔한 주둥이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품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정민철의 면상을 향해 혼심을 다해 집어 던졌습니다. 빳빳한 종이들이 허공을 가르며 정민철의 얼굴을 강타하고 거실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국가수에서 발급받아온 놈의 마약성 수면 유도제 투여 검출 분석표 원본들과 이미 법원에 접수된 이혼 취소 및 이혼 소장, 그리고 사위놈이 숨겨왔던 수억 원의 주식과 코인 부채 증명서들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먹던 영양즙에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갈아 넣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든 살인 미수범이라고. 내 아파트 담보를 모자라서 기어이 친정엄마 공장까지 가로채려고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사채업자 브로커까지 불러다 우리 엄마 인감을 도둑질하는 그 모든 과정을 홈캠으로 생생하게 다 지켜보고 경찰서의 다이렉트로 꽂아주었다고. 지민이는 그치지 않고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어 화면을 켠 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사부인과 사돈처녀의 코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위놈이 제 안방 장롱을 짐승처럼 뒤지는 영상부터
어젯밤 신우이와 사위가 거실에서 저를 폐쇄병동에 처박아 버리자고 낄낄거리며 모의하던 소름 끼치는 음성 녹음 파일이 최고 볼륨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자신들의 범행 모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사돈처녀는 기겁을 하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온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며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낡은 바지에 소변을 지리며 엎어지고야 말았죠. 형사들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브로커들과 정민철의 팔을 거칠게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우려던 찰나 정민철은 눈가를 까디집으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키며 저 공장 담보 서류들은 모두 장모님이 직접 꺼내주신 진짜 서류들이 맞고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도장도 장모님의 진짜 인감이 확실하다며 발악했습니다. 장모님 본인이 치매에 걸렸어도 저 도장이 장모님 것이 맞지 않냐며 제발 사실대로 좀 말해달라고 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구역질 나고 처절한 짐승의 발악을 듣는 순간 저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입가에 흐르던 가짜 침을 손등으로 아주 우아하게 닦아내고 굽어있던 허리를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공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독종 여편네의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눈빛으로 수갑을 차기 직전 꿇어 앉아있던 정민철을 정면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바보 노인네에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정민철과 사부인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극한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죠. 거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놈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치매? 치매 걸린 늙은이가 제 손으로 국과수의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니놈들이 내 장롱을 뒤져 사문서 위조하는 홈캠 영상을 직접 경찰에 넘겼을까? 이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새끼야. 네가 내 인감이라고 훔쳐간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 내가 어제 동네 문방구에서 3,000원 주고 대충 파온 가짜야. 제 서늘한 폭탄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형사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악칠 브로커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수갑을 찬 채 정민철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니놈이 나한테 찔러준 뒷돈을 처먹고 고작 이 3,000원짜리 막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로 8억짜리 불법 사기 대출 결제를 올리게 만들려고 했냐며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수아들을 풀어 니놈 사지를 다 찢어 발겨 놓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민철은 자신이 훔친 서류와 도장이 모두 장모가 던져놓은 가짜 미끼였다는 사실에 영혼이 완전히 털려나간 듯 입을 해벌리게 벌린 채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형사들이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운 수갑이 사부인과 사위, 사돈처녀의 손목에 무자비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부인은 자신의 대기업 팀장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며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형사들의 억센 손길에 의해 현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사돈처녀 역시 제 딸 지민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민이는 벌레를 털어내듯 구역질 나는 표정으로 그녀를 매정하게 차버렸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정민철은 바지에 소변을 지린 비참한 몰골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그 오만하고 완벽했던 사기극이 늙은 장모의 바보 연기 하나에 철저하게 농락당해 무너졌다는 끔찍한 절망과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몰골을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된 사위 정민철과 사부인, 사돈처녀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알량한 가족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분리된 취조실로 끌려 들어간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기는커녕 자신의 형량을 단 1년이라도 줄여보려고 서로의 등에 미친 듯이 칼을 꽂아대며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정민철의 몰골은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각 잡힌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 교만했던 사내는 바지에 소변을 지려 악취를 풍기는 꼴로
형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놈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며 코인빚에 쪼들려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고 어머니인 사부인이 먼저 장모의 약에 수면제를 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자기 어미를 팔아 넘겼습니다. 반대편 취조실에 있던 사부인은 형사가 정민철의 진술을 전해주자 그 호로 새끼가 혼자 다 꾸민 짓이다. 나는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약만 탔을 뿐이다. 라며 자신의 핏줄을 저주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이성을 잃은 그 기생충들은 철장이라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경찰서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제 딸 지민이와 변호사는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법적, 경제적 사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형사고소장 접수 증명서를 정민철이 다니던 대기업 본사 인사팀과 감사실로 다이렉트로 송부했습니다. 존속 상해의 미수와 억대 사문서 위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영업팀장의 소식은 사내 익명 게시판을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회사는 즉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민철을 불명예 해고 처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놈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해고와 동시에 정민철의 퇴직금과 청약통장과 예적금 계좌까지 우리의 변호사가 한 발 앞서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 완벽하게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지민이의 아파트는 애초에 결혼 전부터 제가 단독 명의로 해준 특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정민철은 단 1원의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죠. 빈털터리가 된 놈의 앞으로 남은 것은 수억 원대의 코인빚과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 뿐이었습니다. 월급이라는 유일한 방어막이 사라지자 연 2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가 놈의 남은 인생을 지디기기 위해 매일같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처녀 역시 그 알량한 탐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원에게 찔러줄 로비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오빠와 범행을 모의했던 그녀의 끔찍한 음성 녹음 파일은 경찰의 손을 거쳐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비리와 범죄 연루 사실이 탄로난 사돈처녀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기 및 상해 미수공범이라는 전과가 찍혀버린 그녀를 받아줄 번듯한 직장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내내 정민철과 사부인은 반성문을 수십 장씩 써내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한겨울의 서리빨처럼 무자비했습니다. 저희 측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놈들의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투여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하려 한 점,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 대출을 실행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악랄하다며 엄벌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사위 정민철은 징역 4년의 실형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부인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교도소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돈 처녀만이 간신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징역보다 더 끔찍한 생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민이가 제기한 이혼 취소 소송은 완벽하게 승소했고 법원은 지민이와 제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억대의 손해료와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을 빠져나오던 텅 빈 복도에서 혼자 남겨진 사돈처녀가 다급하게 뛰어와 제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피로에 찌들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제발 저희 오빠랑 엄마 선처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노가다를 떼어서라도 그 억대 배상금 갚을 테니까 제발 탄원서 하나만 써서 감방에서만 꺼내주세요. 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가련한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배상금?
내년들 장기라도 다 팔아서 내 딸이 받은 피눈물부터 뱉어내. 네 엄마랑 오빠는 교도소 안에서 공짜 콩밥 먹는 걸 평생 다행으로 여겨야 할 거다. 지금 법원 밖에서 도끼 품고 기다리고 있는 사채업자 브로커들한테 사지 찢겨서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제 차갑고도 잔인한 일갈에 사돈처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제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놈들의 처절한 자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정민철이 경찰에 체포되어 가던 날 거실에 함께 있었던 사채업자 브로커들은 경찰 조사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들을 속이고 경찰서까지 가게 만든 정민철 일가에게 잔혹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정민철과 사부인을 대신해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매일 밤 사돈댁 반지하 연립주택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빚독촉을 해댔습니다. 결국 사돈처녀는 빚쟁이들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반지하 전세금마저 헐값에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오빠의 막대한 코인빚과 우리가 청구한 억대 손해배상금,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사돈처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사부인은 자신을 밖으로 꺼내주지 않는 딸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고, 사돈처녀는 오빠와 엄마의 탐욕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다며 유리창을 치며 발악을 한다고 하더군요. 돈에 눈이 멀어 타인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했던 기생충 가족은 결국 서로를 증오하고 저주하며 완벽하고도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평안을 되찾은 맑고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을 입고 제 남편과 제가 피땀으로 일구어낸 정밀 부품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하지만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함께 기계들의 힘찬 굉음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모진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은 제 인생을 향한 우렁찬 축가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달려온 제 딸 지민이가 양손 가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 도시락을 싸들고 환한 얼굴로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바보 같던 순진함 대신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스스로 이겨내고 단단해진 강인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장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안주 삼아 달콤한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오늘 초밥 진짜 맛있지? 나 이제 사람 보는 눈 확실하게 키웠어. 앞으로는 엄마 걱정 안 시키고 내 재산, 내 인생 아주 똑부러지게 지키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아. 지민이가 제 입에 부드러운 연어초밥을 쏙 넣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 아이가 건네준 쌉싸름한 녹차를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녹차의 맛은 놈들이 주던 역겨운 약물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개운하고 청량했습니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숨통을 자비 없이 끊어버리고 온전히 내 힘으로 지켜낸 재산과 평온한 일상. 오직 이 서늘하고도 짜릿한 현실의 승리감만이 우리의 상쾌한 엔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작성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